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산불은 다 진화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사망자 수가 100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이는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와이 역사상이 아니라 미 본토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최근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묻지마 범죄가 미국 BBC에서 특집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묻지마, MUDJIMA. 그냥 영어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한국식 발음을 묻지마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한국식 발음, 이걸 그대로 영어 철자로 표현을 해서 영국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그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에 대한 그 특검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헌터 바이든이 협상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소위 유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해당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어제부터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소식들을 모두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와이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현재 93명으로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 참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주정부는 마우이 섬 등을 덮친 이번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한 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실종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사망자 집계는 앞으로 사실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번 하와이 산불은 전 미국 본토를 다 통틀어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패러다이스라는 마을에 산불이 번져서 85명이 그때 숨진 것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한 피해를 지금 하와이에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 최악의 피해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종자 100여 명 가운데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이 피해 숫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국은요, 이 라하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서 구조와 사체 수습을 개시했습니다. 전소된 집터마다 수색대가 다녀가고 있는데 수색대가 다녀간 곳에는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놨느냐? 주황 색깔로 이 X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이 있고요. 또 HR이라고 쓰여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 주황색 X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사람이 숨진 흔적이 있으면 유해를 뜻하는 Human Remains를 줄여서 HR이라는 글자가 시커멓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X자가 쓰여져 있으면 여기는 뭐 사체나 유해는 없고 우리가 수색을 다 마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X는. 그런데 이제 HR이라고 써놓은 것이 그것이 문제죠. 이 안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글자가 시커멓게 탄 담벼락에 주황색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이 수색은요, 아직도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은 탐지견들이 대상 지역의 약 10% 정도에서만 지금 수색을 진행을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뭐예요? 90% 이상이 아직도 다 수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 잠시 후에 또 전합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외에 현재 그 대피해 있는 이재민은요, 무려 1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식수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식수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인들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현지 한인 주민이나 한국에서 온 관광객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가 걱정입니다.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한인 관광객 수는 최종적으로 아직 파악되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한인 관광객들은 섬은 일단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죠.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한인 관광객들은 수십 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이 마우이 섬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와이 본섬의 그 호놀룰루에 들어올 때는 입국 기록이 남지만 호놀룰루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이제 하와이 본섬 호놀룰루에서 요것저것 다른 섬으로 옮겨 다닐 때
그 하와이 내에서의 이동은 딱히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마우이 섬에 얼마나 체류에 있었는지 그 체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우이 섬에서 화재 이후에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 마우이 순복음 교회의 임시 대피소로 대피하라라는 그런 안내를 계속했는데요. 이곳에는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 4팀이 왔다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어디로 갔느냐, 이제 본섬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우이 순복음 교회의 서정원 담임 목사는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 쪽에 숙소가 있는 분들이 밖에서 여행을 하다가 도로가 통제돼서 다시 들어가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루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 교회 대피소에 오셨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모두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피해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은 카운티 당국이 일괄적으로 수송을 해서 모두 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현재 이 마우이 순복음 교회 대피소에는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화재 때문에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온 60대 한인 부부만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 사회에서 파악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이렇습니다. 주택 4채 전소, 또 사업장 12채, 또 한인 소유 건물 2~3채 등입니다. 이들 건물 모두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한인사회의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건물이나 집을 잃어버린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창조적인 경제력과 또 뛰어난 생활력이 아주 강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나마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하와이 현지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한편 이 한국 정부는요, 이번 산불로 여권이 소실된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긴급 임시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래서 현지에 영사 2명을 급파해서 공항과 임시 대피소 등의 이 영사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여권을 잃어버린 한국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즉각 임시 여권을 발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산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이 섬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우이에서 소방관들과 동행해서 이 화재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 중에 있는 전문 사진작가 데니얼 설리번이라는 사람은요, 나무 뿌리들이 땅속에서 불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전했습니다. 왜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소방관과 구조대가 캐나다에 파견돼서 함께 진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근데 이제 그때 한국 소방관들이 그 진화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그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불을 끄고 돌아서면 다시 불씨가 땅에서 올라오고, 또 끄고 돌아서면 또 불이 올라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땅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계속 불이 타면서 땅속에서 불이 옮겨 붙고 있었다라는 점, 그 점을 이 한국에서 온 소방대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 산불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얼 설리번은 현재 토양 온도가 화씨 180에서 200도로 매우 뜨거워졌다라면서 지상에서는 얼핏 보면 불이 다 꺼진 것으로, 또 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땅 속에서는 나무 뿌리가 타고 있어서 불이 어디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하와이는 이례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 5월 23일 마우이 섬의 습도를 측정했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단계를 뜻하는 D0, 그 단계였던 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6월 13일에 측정을 했을 때는 이 마우이 섬의 3분의 2 이상이 D0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조 상태인 D1, 이 D1은 일반 가뭄, 보통 가뭄을 뜻합니다. D0 또는 D1 단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3분의 2 이상. 이번 주 들어서는요, 그런데 더했습니다. 건조 지역이 더 늘어나서 83%가 D0나 D1 또는 일부 지역은 더 심각한 가뭄을 뜻하는 D3 단계로 들어선 것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진화 작업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화율은 라하이나 지역은 85%, 중부 해안인 플레우와 키에이 지역은 80%, 그리고 중부 내륙 지역인 업컨트리 지역은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율보다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땅 속에서 자꾸 불길이 올라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 동안에 다소 진화율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진압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불길이 다시 확산할 위험도 여전해서 이 주민들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요 피해 지역인 그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은요, 총 지금까지 2200에이커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2200에이커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한국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뭐 여의도도 작지 않잖아요. 꽤 크죠. 그 안에 뭐 국회의사당도 있고 여러 많은 그 고층 빌딩, 금융기관들 빌딩들도 많은 그런 여의도인데 그 여의도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 지금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LA로 가보겠습니다. LA에서는 지난 주말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소위 명품샵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서부 지역 이 웨스트필드에 있는 토펜가 쇼핑몰에 있는 노스트롬 백화점에 30명 내지 많게는 50명 정도로 추정되는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가서 무려 10만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과 명품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벌건대낮에.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사건 현장 영상을 보면 이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그 용의자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진열대의 유리를 부수고 명품 가방 등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무리 중에 일부는 그들을 자신들을 저지하는 그 경비원에게 야생 곰을 쫓을 때 쓰는 그 스프레이를 막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이 곰 스프레이에는요,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이들은 매장에서 명품을 싹쓸이 한 뒤에 BMW 차량 등 자신들이 타고 온 차를 타고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소매점을 약탈하는 사건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곳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요, 얼마 지나지 않았죠. 불과 한 2주 전에는 시카고 관광명소 뮤지엄 캠퍼스 인근 루즈벨트 전철역사 주변에서 4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모여서 집단 난동을 피우다가 4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들도 인근에 있는 명품샵의 물건들을 마구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들불처럼 퍼지면서 대도시에서 자꾸 이런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걱정거리입니다. 자, LA와 시카고 등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이 묻지마식 떼강도 사건이 큰 골칫거리인 가운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묻지마식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지경입니다. 자, 이 영어 철자 내용, 이 글씨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MUDJIMA. 그대로 하면 묻지마이죠. 네, 영국의 BBC 방송이 어제 이 폭력 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그 묻지마식 범죄가 늘고 있다라는 보도를 특집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식 표현인 묻지마를 영어로 그대로 방송한 것입니다. BBC는 한국이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그 흉기 난동과 그 잇따르고 있는 그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묻지마를 알파벳으로 그대로 묻지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요, 공식 용어는 아니죠. 이 한국에서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그 표현은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기저기 심지어는 정식 언론사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그렇게 이제 묻지마, 소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가 느낄 정도인데 사실은 비공식입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은 작년에 이를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경찰에 붙인 공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 입니다. 이 범죄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상동기 범죄. 자, BBC는 한국의 지난해 폭력 범죄 비율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 그 묻지마식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미국만큼 위험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한 나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BBC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터뷰 내용도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BBC 방송이 또 중요하게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에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소위 사건 예고글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 BBC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나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겠다 막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그 BBC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예고된 흉악 범죄의 목록과 검거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까지 한국에는 등장할 정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은 이에 따라서 글을 올린 그 사람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또 이제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들어서 이 묻지마 범죄를 자신도 벌이겠다라는 소위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그 예고글 35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49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사람은 149명인데 구속된 사람이 15명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이 다 나이 어린 그 친구들이 많아서 바로 구속시킬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촉법 소년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소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처벌에 좀 늦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8%인 71명이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상당수는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범죄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절반은 됐다는 것인데요. 이 끔찍한 예고 글을 올린 이들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잡고 나서 왜 그런 걸 올렸어?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장난삼아 올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난삼아 올렸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글을 하나 딱 올렸더니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어디에 몇 월 며칠 내가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올렸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글이 어디선가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경찰은 여의도 이 장소에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그 경비병력을 투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예고글에 올렸던 그 장소 그 시간에 막 경찰 병력들 그리고 군 병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난으로 한 줄 글을 올렸는데 막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 경찰은 아무리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철저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아무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길 가다가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하는 소위 묻지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전 국민이 이처럼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두리번 거리면서 걷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요. 어떻게 또 사회가 변하냐?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감 속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경직되게 되고 이는 곧 경제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 빨리 해결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올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바랍니다. 자, 미국 정치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쪽의 뉴스 한 가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뉴스 한 가지 간추립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특별검사 체제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 측은 헌터 바이든이 지난 6월달에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과 관련해서 검찰과 그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그간 큰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던 그 차남의 법적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재판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이제 끝날 전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 체제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 체제가 되면서 재판으로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화당의 공격 소재가 될 건 뻔한데 이 긴 법정 다툼을 검찰과 합의를 통해서 피할 수 있게 피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됐느냐? 지난달 26일 헌터 바이든과 검찰의 그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죄를 인정할 테니까 형량을 가볍게 우리 끝내자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끝낼 것으로 기대를 했고 검찰과는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 판사가 이 유죄 협상을 한 것에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난 11일 유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를 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빗 웨이스가 특별검사로 지명된 것입니다. 이 데이빗 웨이스는 사실 그 트럼프 쪽의 사람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검사장으로 그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 데이빗 웨이스 검사장이 특검을 맡게 되면서 당초 유죄 합의를 통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재판 없이 검사와 가벼운 형량을 인정하는 그 선에서 유죄 협상을 하려고 했던 헌터 바이든은 결국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은 이제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쯤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 시작 시점도 정치적으로 많은 변수가 예상됩니다.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 시작된다는 것은 대선 선거 운동이 한창인 그런 국면에 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공화당과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동안 헌터 바이든 사건에 대체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그런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헌터 바이든 혐의에 대한 특검 체제 전환이 이 헌터의 새로운 법적 위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 차남의 법적 문제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떨쳐내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그런 부담을 떨쳐내지 못하고 내년 선거운동을 치러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즈는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죄 협상이 결렬되고 특검으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트럼프 쪽을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쪽이 충격에 빠진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과시하면서 공화당 내 최대 경쟁자인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것도 쇼맨십을 발휘하면서요. 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아이오와주 그 디모인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탑승한 보잉 757 전용기가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시선이 그래서 순식간에 하늘로 사로잡혀졌는데요.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다가 트럼프 전용기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We love Trump를 외쳤습니다.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도 이곳에 나도 금방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이색적이고 화려하게 지상에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전용기가 당시 일반적이지 않은 비행 경로를 이용해서 축제장 상공을 통과한 뒤에 공항에 착륙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아이오와 주지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 대담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하늘은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면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올려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런 큰 비행기는 아니고 낮은 고도로 날 수 있는 경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는요, 꼬리 쪽에 커다란 현수막을 나부끼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니까 Be likable run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Be likable, 이게 뭐냐? 호감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근데 뒤에 RON, 론 디센티스의 이름을 딱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보게 론, 제발 호감 가는 사람이 돼. 뭐 이런 뜻이죠.
디센티즈 주지사가 다소 경직되고 뭐 딱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를 꼬집고 비웃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달아맨 경비행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선 전국은 이미 지상에서는 물론 하늘에서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미국 대선 전국 관련 소식도 저희 레알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함께 해놓으시고 미국 대선 소식도 바로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 뉴스 간단하게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반등이 생기면서 복병으로 등장했다라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가스나 자동차 연료, 가솔린,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동차 가스라고 하나 휘발유라고 하나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자동차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죠. 자, 이에 따르면 7월에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과 같은 0.2% 상승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에 1.2% 상승과 지난해 한 해 평균 0.5% 상승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둔화세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제시한 목표치 2%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의 주 요인인 유가와 에너지 가격, 유가와 또 식료품 가격이 최근 꿈틀거리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죠? 요즘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지난해 9월까지 월 평균 1% 상승한 후에 올해 3월부터는 6월까지 평균 0.1%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에 0.3% 상승하는 그런 반등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는 앞으로 곡물 가격이 10 내지 1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악천후와 기상이변 등도 이 식료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이게 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지 또 이 부분도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프로야구 좀 보시는지요? 네, 저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도 자주 챙겨보고요.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도 그동안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부상 복귀를 기다리면서 소식을 늘 챙겨보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그 비관론을 뚫고 어제 아주 훌륭한 투구로 444일 만에 승리를 따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 야구 뉴스라기보다는, 단순 스포츠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보너스 뉴스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뉴스를 간단하게 마무리할 텐데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류현진 선수, 올해 36살입니다. 그동안 류현진 선수는 투수 인생을 건 그 네 번째 수술을 받았고요. 1년이 넘는 무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활 운동을 해왔습니다. 쉽지 않은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36살의 류현진이 이 빅리그 정상급 투수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이 소식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현지의 미국 해설진도 극찬을 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사실 이 실점도 수비진이 에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점이어서 투수 류현진 선수에게는 책임이 없는 소위 비자책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5이닝 동안 자신의 책임이 있는 실점은 하나도 없는 그런 멋진 투구로 승리 투수가 된 것입니다. 무려 444일 만에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류현진의 그 어제 승리로 코리안 빅리거 최고령 선발승의 주인공이 박찬호에서 류현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령 하니까 좀 36살한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야구 선수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붙을만 합니다. 자, 1987년 3월 25일 생인 류현진 선수, 지금 36세 4개월 20일에 빅리그 선발승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빅리그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의 기록은 박찬호가 필라델피아 필리스 유니폼을 입고 2009년 5월 13일 LA 다저스를 상대로 선발승을 거두면서 작성했던 35세 10개월 13일이었습니다. 류현진은 박찬호의 이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약 6개월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그 힘들다는 재활운동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해낸 쾌거라는 점에서 저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야구에서 이제 타자보다는 투수들이 아무래도 좀 은퇴 시기는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투수에게 있어서 36살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에게는 환갑이 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2019년에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죠. 이 거액을 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가서 지난해 대수술을 하면서 1년을 통째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또 한 명의 한국인 먹튀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은 건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재활을 해내서 팀의 보탬이 되야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그의 의지가, 그의 약속이 현실화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뉴스 마치려는데 막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로 생존자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CBS 방송이 막 보도했습니다. 우선 산불 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특히 산불 연기 같은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머리카락 지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서 코와 입을 통해서 폐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가장 작은 입자는 혈류로 직접 들어가서 천식이나 심장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 물질의 일부는요, 또 아무리 청소를 해도 건물 등 구조물 벽에 딱 달라붙어서 통풍관에까지 이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외벽과 통풍관을 자주 청소하고 미세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 헤파 필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CBS가 속보로 보도를 했네요. 이는 산불이 발생한 이 하와이의 피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번 산불의 연기가 미친 인근 다른 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기가 멀리 옮겨갔으니까 그 연기의 영향을 받은 섬 지역이라면 똑같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불로 식수가 오염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벤젠, 납, 성면 등 화학물질이 상수도에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우이 카운티는 이에 따라서 라하이나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로 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 주민들은 병에 담아 파는 생수, 이 병물만 마실 것을 당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지인들에게요, 이 소식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다 함께 걱정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소식을 끝에 이제 속보로 좀 전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에 속보를 급히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진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오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